놓으시오. 그자는 우리 집 말 못하는 머슴이여. 사흘 내내 우리 집 물을 깁던 사람이란 말이여. 장터 한복판이었습니다. 10살 먹은 아이가 포교의 소매를 붙들고 매달렸지요. 포승에 묶인 산에는 아이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손은 지게라고는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손이었지요. 그런데 아이가 생판남을 제 집 머슴이라 우긴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아, 뜨거. 인공 모민 고구마인데. 댓글로 항인망 좋아하시면 한입 드릴게요. 옛날 옛적 경기 땅 송연고을에 한씨 성을 가진 부자가 살았습니다. 논이 20맞이기에 곳간이 셋이었지요. 부리는 사람만 20명이 넘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그저 한씨 댁이라 불렀지요.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다나, 나이는 이제 10살이었지요. 어머니 수고는 몸이 약했습니다. 고을 어기 송연 별채에서 요양을 했지요. 다나도 어머니를 따라 그곳에 머물렀지요. 별채는 담이 낮고 마당이 넓었습니다. 새벽이면 물 깃는 소리로 하루가 열렸지요. 다나는 그 소리에 눈을 뜨는 아이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다나가 마루로 나섰지요. 물동이를 인 예분이 마당을 가로지르고 있었지요. 너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구나. 물동이가 기우뚱했습니다. 어머, 그걸 어떻게 아셔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불었잖아. 밤새 찬물에 담근 손이야 마님 수건을 빨았지. 예분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정말로 밤새 마님의 땀밴 수건을 빨아 넌 참이었지요. 쇳내가 뭘 했는지 다 아시면서 모른 척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때 헛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늙은 하인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어깨가 딱 벌어지고 손가락 마디가 굵은 사람이었지요. 이 집 하인 20명을 부리는 바오 아범이었습니다. 아기씨, 아침부터 남의 손은 왜 뒤집고 계십니까요? 아범도 손 내봐. 어제 지게를 안 졌지. 어깨가 아니라 팔로 짐을 옮겼잖아. 왼쪽 손바닥만 붉어. 바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껄껄 웃으며 손을 등 뒤로 감췄지요. 허허, 우리 아기씨는 점쟁이가 다 되셨습니다요. 점쟁이가 아니라 보이는 걸 말하는 거야. 바오는 대꾸 대신 다나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하인들도 웃으며 제 일로 돌아갔지요. 이 집에서 다나의 눈을 진지하게 받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아이가 하는 재미난 놀이쯤으로 알았지요. 마치면 손뼉을 치고 그러고는 잊었습니다. 다나는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갔습니다. 안채에서는 늘 양냄새가 났지요. 수고는 이불 위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낯빛은 누렇게 떴는데 손끝만은 여전히 고왔지요. 어머니, 저 오늘 아침에 3시나 마쳤어요. 예분이가 밤새 빨래한 것도, 종놈 하나가 헛간에서 낮잠 잔 것도 마쳤어요. 바오 아범 어깨가 아픈 것까지요. 수곤이 바늘을 멈추었습니다. 아범이 어깨가 아프다고 하더냐.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 아범은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게다. 다나가 눈을 깜박였습니다. 어깨가 아프면 그날 삭 받는 일에서 빠져야 한다. 그래서 입을 다문 게야. 저는 그냥 마치고 싶었어요. 사람의 손을 함부로 들추는 게 아니다. 다나는 고개를 숙였지요. 나무라는 소리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귀가 뜨거웠지요. 어머니는 제가 그러는 게 싫으셔요? 싫을 리가 있느냐. 수곤이 딸의 손을 끌어다 제 손 위에 포겠습니다.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지요. 내 눈은 귀한 것이다. 다만 그 눈으로 무엇을 볼지는 내가 정해야 한다. 무슨 말씀이셔요? 옷은 하루면 갈아입지만 손은 평생을 감추지 못하느니라. 다나는 어머니를 멀뚱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요. 어머니, 말씀은 늘 어려워요. 언젠가 알게 된다. 다나는 대신 어머니 손끝에 들린 수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흰 무명 수건 끝에 실이 촘촘히 감겨 있었습니다. 그 매듭은 왜 그렇게 매셔요? 예분이는 그냥 묶는데 어머니는 실을 3번 돌려서
안으로 넣으시잖아요. 수곤의 손이 잠깐 멈췄지요. 버릇이란다. 어디서 배우셨는데요? 오래전에 어머니는 그러고는 웃기만 했습니다. 다나는 더 묻지 못했지요. 사흘에 한 번씩 의원이 별채에 들렀습니다. 그날도 의원은 맥을 짚고 한참 말이 없었지요. 바깥바람은 절대 쐬시면 안 됩니다. 방문도 자주 열지 마십시오. 내가 이 방을 나가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소. 약재 값이 자꾸 오릅니다만 그래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의원이 돌아갔습니다. 예분이 마당에서 약탕기에 부채질을 했지요. 다나는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았지요. 어머니는 언제 낳으셔? 쇳내가 그걸 어찌 알아요. 내가 모르면 누가 알아? 예부는 대답 대신 부채질만 했습니다. 양 냄새가 마당을 낮게 깔고 돌았지요. 바깥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청지기 도경식이 장부를 안고 마당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마르고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회색 무명 두루마기 소매자락이 늘 정갈했습니다. 청지기란 큰 집의 살림과 장부를 맡은 우두머리 하인입니다. 도경식은 이 집에서 20해를 그 일을 했지요. 다나가 세상에 나기 10해 전부터 곳간 열쇠를 쥔 사람이었습니다. 도서방. 손 좀 봐도 돼? 도경식이 걸음을 멈추고 빙긋 웃었습니다. 쇳내 손이야 늘 먹물투성이 입지요. 그가 오른손을 펴 보였지요. 검지 안쪽에 먹이 굳은 자리가 도톰했지요. 보십시오 20회분만 잡은 손입니다. 왼손은? 왼손이야 뭐가 있겠습니까? 말과 함께 왼손이 소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경식은 오른손으로 붙이는 신용을 해보이며 웃었지요. 쇳내는 이 손이 아니면 글자 하나 못 씁니다요. 다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손은 결국 보지 못한 채였지요. 그날 낮에는 아버지 한승헌이 본가에서 별채로 건너왔습니다. 훤칠한데 배가 나오고 눈매가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를 한시 댁 바깥어른이라 불렀지요. 우리 딸, 오늘도 남의 손을 뒤집고 다녔다면서. 아버지도 손 내보셔요. 아이고, 나는 무섭다. 그러면서도 승헌은 두 손바닥을 활짝 펴 보였습니다. 자, 보아라 아비는 숨길 것이 없으니 다 보여주지. 다나가 그 손을 들여다보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손에는 아무 자리도 없네요. 아무것도 안 하신 손이어요. 그러니 아비는 남 볼 것이 없지. 다나야, 사람은 믿고 봐야 쓴다. 믿는 거랑 보는 거랑 뭐가 달라요? 보는 건 의심하는 게고, 믿는 건 맡기는 게지. 아버지는 누구를 제일 믿으셔요? 도서방이지 20회를 함께한 사람이니. 승헌은 그렇게 말하며 마당 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도경식이 사랑채의 장부를 펴놓고 붓과 인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달 치입니다. 곳간 셋을 다 맞췄습니다요. 승헌은 장부를 들추지도 않고 인장을 찍었지요. 자네가 맞췄으면 맞은 게지. 그래도 한번 보십시오. 20회를 봐왔는데 뭘 더 보나. 다나는 붉게 눌린 도장 자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도장은 아버지만 쓰셔요? 그럼 이건 나 말고 아무도 못 쓴다. 쇳내가 늘 문갑에 넣어 잠가둡니다요. 참, 모레는 손님이 오신다 서날이라고 아비와 같은 스승 밑에서 글을 읽던 것이다. 지금은 고을에서 제일 힘 있는 어른이시지. 저도 인사드려야 해요? 인사만 드리고 얼른 들어가거라. 저녁상을 물린 뒤였지요. 다나가 툇마루에 앉아 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예분이 옆에 와 앉았지요. 쇳내는 서날이 오시는 날이 제일 싫어요. 밥상을 12번은 물리셔요. 국이 식었다, 젓가락이 어떻다 하시면서요. 그럼 다시 차리면 되지. 그게 다가 아니어요. 작년에 그 어른댁 종이 하나 도망을 쳤는데 사흘 만에 잡혀왔대요. 어떻게 잡았는데? 나루마다 사람을 세워두셨대요. 사흘이 나요. 다나가 발을 멈췄습니다. 그 종은 어떻게 됐어? 그건 아무도 모른대요. 찬 바람이 마당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예분이 팔을 문지르며 일어섰지요.
아씨, 그 어른 앞에서는 손 보시겠다는 말씀은 마셔요. 그해 봄 송연고을은 부산했습니다. 곧 임금의 행차가 이 근처를 지난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길목마다 길을 닦고 다리를 손봤습니다. 장정들은 품삯을 받는다며 새벽부터 산길로 올라갔지요. 별채의 담 안쪽만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물동이가 지나갔습니다. 낮이면 장부 넘기는 소리가 났지요. 저녁이면 약다리는 냄새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다나는 제 손바닥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남의 손은 그렇게 잘 보였지요. 그런데 제 손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이틀 뒤 아침 별채 대문 앞에 가마 한 채가 섰습니다. 선알이라 불리는 사람이 내렸지요. 짙은 옥색 도포에 각디를 둘렀습니다. 각근에는 옥을 꿰었지요. 선알이 이름은 서진영이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집 있는 얼굴에 눈꼬리가 처졌는데 웃을 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승원이 버선발로 마당까지 내려갔지요. 먼 길에 어인 일인가? 벗이 사는 고을을 지나면서 그냥 갈 수야 있나? 두 사람은 사랑채에 마주 앉았습니다. 다나는 문 앞에서 절을 올렸지요. 소녀, 인사 여쭙습니다. 그가 아이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러고는 승헌을 보며 웃었지요. 귀하게 키웠구먼. 딸 자식은 곱게만 키우면 못 쓰네. 하나뿐인 자식이라 그렇네. 요새 고을이 시끄럽네. 행차기를 닦는다고 장정을 죄 끌어다 쓰니 자네 논일은 어쩌나? 사람을 더 사면 되지. 그 사람 살 돈은 어디서 나오나? 곳간에서 나오지. 곳간 열쇠는 누가 쥐고 있나? 승헌이 웃으며 마당 쪽으로 턱을 들었습니다. 장부를 아는 도경식이 마침 마루 아래를 지나고 있었지요. 저 사람일세 20해 됐네. 서진영의 눈이 청지기에 등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좋은 사람을 두었구먼. 그런 사람은 값이 있는 법이지. 값이라니. 농일세. 다나는 그 사람의 손을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은 소매 안에 들어가 있고 허리에 찬옥 놀이개만 볕에 번쩍였지요. 그때 상을 들이던 하인이 상다리를 문턱에 부딪혔습니다. 국그릇이 기울며 국물이 상보에 번졌지요. 서진영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 상을 물리게. 괜찮네. 조금 흘린 것을. 한공상 하나 제대로 못 드는 놈을 두면 나중에는 곳간 열쇠도 못 지키는 법일세. 승헌이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서진영은 상을 물린 뒤에야 다시 얼굴을 폈지요. 그는 문 밖에 선 제수아를 불렀습니다. 가는 길에 나로 세 곳을 들러오게. 위만 보지 말고 아래까지 다 확인하고 오게. 수아가 허리를 굽히고 물러갔습니다. 다나는 그 말투가 이상하게 귀에 남았지요. 말끝을 느리지 않고 뚝뚝 끊어붙이는 말투였지요. 서진영이 돌아간 뒤 예분이 마루를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쇳내 말씀이 맞지요. 밥상을 물리셨잖아요. 그런데 저 어른은 왜 소매에서 손을 안 꺼내실까? 그런 걸 왜 궁금해하셔요? 다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봄 고을 사람들은 임금의 행차 이야기로 들썩였지요. 선왕의 능에 참배를 다녀오는 길이 이 고을 뒷산을 지난다고 했지요. 장정들은 새벽마다 산길로 올라가 흙을 지고 돌을 골랐습니다. 품삯이 후하다며 다들 좋아했습니다. 행차가 지나기 하루 전이었지요. 산길 좁은 구간에서 어떤 자들이 밤새 흙을 파냈습니다. 파는 자리에는 나무 지지대를 받쳐 두었지요. 겉으로 보면 잘 닦인 길이었습니다. 이튿날 낮, 어가가 그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앞뒤로 늘어선 군사들의 창끝이 볕에 번쩍였지요. 그때 능선 위에서 목소리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지금이네. 바위가 굴렀습니다. 불화살이 대열 앞뒤로 날아들었지요. 말들이 울부짖으며 앞발을 들었습니다. 받쳐둔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길 한쪽이 통째로 꺼졌습니다. 어가가 기울었지요. 문짝이 튕겨 열리고 안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쏟아졌습니다.
산에는 비탈을 굴렀습니다. 부러진 나뭇가지가 왼쪽 옆구리를 훑고 지나갔지요. 겉도포 자락이 그 가지에 걸려 벗겨졌습니다. 몸은 도포보다 더 아래로 떨어져 얕은 웅덩이에 처박혔습니다. 위쪽에서는 호위 군사들이 아우성이었지요. 낙석과 불길이 길을 막아 아무도 내려오지 못했지요. 미리 뚫어둔 샛길로 내려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탈 중간에서 피 묻은 겉도포를 찾아냈습니다. 그 아래로는 낙석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지요. 물에 쓸려갔다. 도포를 아래 바위에 걸어두고 가자. 우두머리가 앞장서 내려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위쪽 흙더미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동료들이 돌아보았을 때는 이미 흙과 돌뿐이었지요. 그들은 그가 물에 휩쓸린 줄 알고 그대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웅덩이에 처박힌 산에는 한참 만에 눈을 떴습니다. 뼈는 성했지만 왼쪽 옆구리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요. 그는 이를 악물고 물가를 따라 기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능선에서 떨어진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말끝을 잘라 던지듯 하는 목소리였지요.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산에는 이름을 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능선 위의 그 목소리는 사람을 부리는 목소리였지요. 사람을 부리는 자가관을 부리지 못할 리 없었지요. 관에 제 이름을 대는 것은 그 목소리에 제목을 대는 일이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하류에서 관군의 횃불이 줄지어 움직였습니다. 군사들은 강을 따라 아래로만 내려갔지요. 피 묻은 겉도포가 바위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지요. 행궁에서는 문이 닫혔습니다. 전하께서 산길에서 다치시어 자리에 누우셨다는 말만 밖으로 나갔지요. 어이가 드나드는 발소리만 요란했지요. 정작 그 방에는 누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임금이 사라졌다는 말을 입에 올린 자는 그날로 옥에 갇혔지요. 그 시각 고을 안에서는 다른 무리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산적 잔당을 잡는다며 길목마다 사람을 세웠습니다. 나루에도 다리에도 장터 어귀에도 사람이 섰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다나는 예분과 바오 아범을 앞세워 장터로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약재가 떨어져 가고 있었지요. 장터는 여느 날과 달랐습니다. 번거지를 쓴 자들이 사람을 하나씩 붙들고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냐? 어디서 오는 길이냐? 싸전 앞에서도 국밥집 앞에서도 같은 물음이 오갔지요. 국밥집 문턱에는 헐벗은 아이 하나가 쪼그리고 앉아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지요. 싸전을 지나자 약재상이 나왔습니다. 마른 약초 냄새가 문 밖까지 흘러나왔지요. 어서 오십시오, 아씨. 마님 약이지요. 값이 또 올랐어? 쇳내가 올린 게 아니라 위에서 올랐습니다. 요새는 행궁에 대는 것이 많아서요. 행궁해도 돼. 의관나리들이 쓰시는 약재는 죄쇳내 손을 거칩니다요. 약재상이 봉지를 싸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아씨, 오늘은 얼른 들어가십시오. 장터에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나가 약재를 받아 드는 사이였습니다. 바깥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이보시오. 어디서 오는 길이요? 한 사내가 국밥집 앞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물들인 무명 두루마기가 흙투성이었고 집시는 한 짝뿐이었지요. 얼굴에는 마른 피가 붙어 있었습니다. 묻는 말에 답을 하시오. 사내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대시오. 사는 대를 대시오. 사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요. 포교 하나가 그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사내가 휘청하며 왼쪽 옆구리를 감쌌지요. 어제 산에서 굴러떨어진 놈들이 이 근방으로 흘렀다. 이놈, 낯짝을 보니 맞구나. 다른 포교가 거들었습니다. 관하로 끌고 가서 매를 대면 다 불겠지. 포승이 사내의 팔을 감았습니다. 구경꾼들이 슬금슬금 물러섰지요. 다나는 약재 봉지를 든 채 그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내의 손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손톱은 정갈했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없었습니다. 지게를 지거나 도끼를 쥐어본 손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손가락 옆쪽에는 붓을 쥔 자리가 도톰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나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말이 지나갔습니다. 사람은 믿고 봐야 쓴다던 말이었지요. 놓으시오. 포교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뉘대 가시신지 모르나 비키십시오. 그자는 우리 집 벙어리 머슴이오. 사흘 내내 우리 집 물을 깃던 사람이란 말이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바우가 눈을 크게 뜨고 다나의 소매를 잡아당겼지요. 아기씨. 다나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말을 못해서 답을 못하는 것이오. 매를 대면 무슨 소리가 나오겠소. 포교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벙어리라. 그럼 제 입으로 말해보라 하시오. 모두의 눈이 사내에게 쏠렸지요.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벌렸다가 소리 없이 다물었지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바우가 마지못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 아씨요. 한씨 대가씨십니다. 아씨가 그렇다면 그런 게지요. 구경꾼 하나가 뒤에서 거들었습니다. 한씨 댁이면 논이 스무맞이게 아닌가. 옆에 섰던 안악이 거들었지요. 저 댁 머슴이 20명은 되지. 포교의 손이 느슨해졌지요. 고을 제일 부잣집 딸이 제 집 사람이라 하는데 우겨서 끌고 갈 일이 아니었지요. 포승이 풀렸습니다. 다음부터는 머슴을 함부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포교들이 물러갔습니다. 국밥집 문턱의 아이는 그때까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내는 세 걸음쯤 뒤에서 말없이 따라왔습니다. 예분이 다나 곁으로 바싹 붙었지요. 다나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잘 들으시오. 나는 방금 온 장터에 대고 당신이 우리 집 머슴이라 했소.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정말 우리 집 머슴이어야 하오. 물도 깃고 지게도 져야 하오. 사내는 아무 말이 없었지요. 말을 못하니 대답은 안 해도 돼오. 고개만 끄덕이시오. 사내가 잠깐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씨, 저 사람 정말 우리 집 머슴이어요? 아니, 예. 오늘 처음 봤어. 예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바우가 걸음을 멈추고 이마를 짚었지요. 아기씨, 쇳내가 바깥 어른께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요? 다나는 대답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별채 대문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문지방을 넘기 전 다나는 뒤를 돌아보았지요. 사내는 대문 앞에 선 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었지요. 뭐 하시오. 들어오시오. 사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소문은 사람보다 빨랐습니다. 해가 지기도 전에 승언이 본가에서 별채로 달려왔지요. 도포 자락이 흙바닥을 쓸었습니다. 다나, 어디 있느냐? 다나는 행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 뒤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내가 장터에서 무슨 짓을 했다더냐? 사람을 하나 데려왔어요. 사람을 데려와? 어디 사는 누구를? 몰라요. 승헌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데도 모르는 자를 우리 집 사람이라고 하네 대고 말했다는 게냐? 말을 못하는 사람이어요. 말을 못하면 호패는 있을 것 아니냐? 호패란 나이와 사는 곳을 새겨 허리에 차고 다니는 나무 조각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디 사는 누구인지 될 길이 없었지요. 바우가 사내의 허리춤을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요. 승헌이 마루 기둥을 짚었지요. 호패 없는 자를 들였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죄는 이 집이 다 뒤집어 쓴다. 그럼 아까 관하로 끌려다게 뒀어야 해요? 그게 도리다. 돌이요? 다나가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믿고 봐야 쓴다고 하셨잖아요. 승헌이 말문이 막혔지요.
마당 끝에서 하인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지요. 그때 청지기 도경식이 장부를 옆구리에 낀 채 다가왔습니다. 그는 사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씨, 쇳내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말해. 이자가 우리 집 사람이라면 세경은 누가 셈합니까요? 세경, 사람을 부리면 품삯이 나갑니다. 곳간에서 나가는 것은 다 장부에 적힙지요. 쇳내가 이자를 무슨 이름으로 적어야 합니까? 다나가 입을 다물었지요. 도경식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은 장부에 못 올립니다. 장부에 없는 사람은 이 집 사람이 아닙지요. 도서방 말이 옳다. 그럼 이름을 지어주면 되잖아요. 허허, 아씨도 참. 도경식이 장부를 펴보이려다 말고 겨드랑이에 다시 끼웠지요. 쇳내는 그저 셈을 여쭌 것입니다. 결정은 바깥어른께서 하시지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물러갔습니다. 다나는 그 등을 오래 보았지요. 겨드랑이에 낀 장부가 마루를 지나 사랑채로 사라졌지요. 그날 저녁 행랑 뒤편에서 하인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호패도 없는 자를 들이셨다며 나이 든 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터에서 포교가 끌고 가던 걸 아씨가 뺏어 오셨다잖아. 곁에 젊은 놈이 목을 뺐지요. 저러다 이 집에 화가 미치면 우리는 어쩌나. 화가 미치면 제일 먼저 매 맞는 게 우리지. 안방마님이겠나. 바우가 헛기침을 하며 들어섰습니다. 수군거리던 입들이 뚝 그쳤지요. 다들 일이나 하게. 하인들이 흩어진 뒤 바우는 한참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다나를 찾아왔지요. 아기씨, 쇳내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요. 해. 작년에 서 나리대종이 도망친 이야기 예분이한테 들으셨지요. 들었어. 그 종을 잡아온 게 나루에 섰던 포교들입니다요. 지금 장터에 서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숨기는 일은 사람 하나 숨기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나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바오는 더 말하지 않고 물러갔지요. 밤이 되자 별채가 아무도 숨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나는 행랑 앞에 등잔을 들고 앉았습니다. 사내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지요. 손 좀 내보시오. 사내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내보라니까. 한참 만에 손이 나왔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없었지요. 손가락 옆쪽만 도톰했지요. 붓을 쥐던 손이요. 사내의 어깨가 조금 굳었습니다. 그런데 옷은 허라고 신은 한 짝이 없소 관아를 피하고 있고 다나가 등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글을 읽던 사람이 이 꼴이 되는 길은 하나뿐이오 노름이지.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아이는 그 눈을 똑바로 보았지요. 빚이 얼마여? 손가락으로 대보시오. 사내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말도 못하는데 노름판에는 어떻게 앉았을까? 예분이 뒤에서 킥킥 웃었습니다. 바우가 예분의 뒤통수를 툭 쳤지요. 아기씨, 그런 걸 왜 캐십니까요? 알아야 갚아 주든지 하지. 쇳내 생각에는요. 예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사람 옷 안쪽에 피가 말라붙었어요. 빨래하려고 벗겨보려는데 안 벗어요. 어디? 왼쪽 옆구리요. 다나가 사내를 보았습니다. 사내는 그쪽 팔을 몸에 붙이고 있었지요. 맞았소? 사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굴렀소?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름 빚쟁이한테 쫓기다 굴렀구먼. 사내가 고개를 들었지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이 조금 벌어졌다가 그대로 다물렸지요. 그날 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오가 등을 들고 나가 보니 벙거지를 쓴 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이 근방에 낯선 자가 흘렀소. 이 댁에 새로 들인 사람이 있소. 바오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낮에 장터에서 우리 집 벙어리를 하나 찾아왔습니다요. 벙어리라. 예. 아씨가 데려오셨습니다. 문 밖에서 잠깐 말이 끊겼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소.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바우가 문을 닫고 등을 껐지요. 이튿날 아침 승헌이 다나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자리에는 어머니도 이불을 두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생각했다. 오늘 안으로 내보내야겠다. 어디로요? 그건 저 사람 사정이지. 아버지, 다나야, 관에서 2번 왔다. 3번째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 다나가 무릎 위에 치맛자락을 꽉 쥐었지요. 어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셔요? 우리 집 머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탈이지. 지금 내보내면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승헌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 거짓말을 누가 하라고 했느냐? 제가 했지요. 그럼 내가 물러라. 물리면 저 사람은 오늘 끌려가요. 방 안이 조용해졌지요. 수곤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이 스스로 무슨 말을 하더냐? 말을 못해요, 어머니. 말을 못하면 손이 있지 않느냐? 다나가 눈을 크게 떴지요. 그러고는 마당으로 뛰어나갔지요. 사내는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다나가 그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나가라 하시오. 나가면 잡히오. 사내가 고개를 숙였지요. 그러니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지 대시오. 손가락으로. 사내가 잠깐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들었지요. 손가락 5을 펴 보이고 다시 5을 폈지요. 열흘, 사내가 턱을 조금 내렸습니다. 열흘 뒤에는 갈 데가 있소?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나는 사랑채로 돌아왔지요. 문을 열자마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열흘만요. 다나야, 열흘 뒤에는 제 발로 나간대요. 그때까지 별채 행량에만 두겠어요. 본가에는 얼씬도 안 시키겠어요. 관에서 또 오면 우리 집 벙어리 머슴이라 하면 되지요. 이미 그렇게 말했는걸요. 승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면 어쩌려고. 죄인이면 도망을 쳐야지요. 도망칠 사람이 남의 집 우물가에 서 있겠어요? 열흘이다 하루도 더는 안 된다. 다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승헌이 목소리를 낮췄지요. 서 날이 깨는 이 일을 입도 범금 마라. 그 사람은 고을 일이라면 남의 집 부엌까지 아는 사람이다. 예, 도서방에게도 세경은 sem하지 말라. 이름아 장부에 안 올리면 없는 사람이니. 그날부터 별채 행랑 한 칸의 사람이 하나 늘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장부에도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날 낮에 예분이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 든 물대야를 마루에 놓으면서 숨을 몰아쉬었지요. 아씨, 저 사람 옆구리요. 왜? 옷을 벗기려는데 천이살에 붙어서 안 떨어져요. 피가 굳어서요. 다나가 행랑으로 갔습니다. 사내는 벽을 짚고 서 있었지요. 보여 주시오. 사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보이면 못 고치오. 한참 만에 사내가 팔을 내렸습니다. 왼쪽 옆구리에 손바닥만 한 자리가 검붉게 엉겨 있었지요. 가장자리가 벌써 부어 있었지요. 예분이 입을 막았습니다. 이건 며칠 된 게 아니어요. 어머니, 약재를 좀 가져와. 그건 마님 잡수시 것인데요. 내가 여쭐게. 다나가 안채로 들어가 사정을 말했습니다. 수고는 오래 듣더니 이불 옆에 약봉지를 밀어 놓았지요. 밥만 덜어 가거라. 어머니, 것이 모자라잖아요. 상처는 하루가 급하고 내 병은 하루가 급하지 않다. 다나가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문턱을 넘으려는데 어머니가 뒤에서 물었지요. 그 사람 손은 보았느냐? 붓 쥐던 손이어요. 붓만 쥐던 손은 아니더구나.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아셔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나는 방으로 들어와 벽에 대고 작대기를 하나 그었습니다. 열흘 중 하루였지요. 이튿날 새벽 안채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등잔 심지가 다 타서 방 안이 어둑했지요. 수고는 이불 위에 앉아 무명 조각을 무릎에 펴놓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물었다 놓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왜 바느질을 하셔요? 잠이 안 와서 그런다. 다나가 어머니
옆에 앉았지요. 무릎 위에 천에는 실이 촘촘히 박혀 있었지요. 어제 말씀하신 거요. 그 사람 손이 분만 쥔 손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지. 그럼 뭘 쥔 손이어요? 수곤이 바늘을 천에 꽂았습니다. 그러고는 딸의 손을 끌어다 제 손 위에 올려놓았지요. 내 손을 보아라. 이 자리가 얇지. 예, 물동이를 인 적이 없어 얇은 것이다. 예분이 손은 여기가 두껍다. 알아요. 그 사람 손은 어느 자리도 두껍지 않은데 아무 자리도 무르지 않았다. 다나가 눈을 깜박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어요? 힘든 일은 안 해봤으되 몸은 함부로 굴려본 사람이라는 뜻이다. 어머니는 그런 걸 어디서 배우셨어요? 수곤이 조금 웃었습니다. 바느질하는 사람은 손을 본다. 그 사람 몸에 맞는 옷을 지어야 하니 어깨가 어떤지 팔이 어떤지 손이 어떤지 다 보아야 하지. 누구 옷을 그렇게 많이 지으셨어요? 바늘 소리가 잠깐 멈췄지요. 옛날에 많이 지었다. 어디서요? 먼 데서. 다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더 말하지 않을 때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아침에도 어머니는 그 무명 조각을 마무리했습니다. 끝을 맺을 때 실을 3번 돌려 안으로 밀어 넣었지요. 다나가 그 손끝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저도 그거 배우고 싶어요. 이건 배우는 게 아니라 몸에 붙는 게다. 앉아 보아라. 수곤이 딸의 손에 바늘을 쥐어 주었습니다. 다나의 매듭은 3번을 돌리다 풀리고 2번을 돌리다 엉켰지요. 어머니는 웃지도 나무라지도 않고 그저 다시 실을 뽑아 주었습니다. 다나야. 예, 어제 내가 그 사람을 데려온 일 말이다. 다나가 바늘을 놓았습니다. 아버지처럼 나무랄 줄 알았기 때문이지요. 아비 말이 옳다. 위험한 일이다. 어머니도요? 위험한 일이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말은 다르다. 다나가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너는 어제 그 사람 손을 보고 데려왔지. 예, 손을 보고 사람을 들추는 것은 쉬운 일이다. 보고 나서 거두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거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본 것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방 밖에서 물 깃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곤이 그 소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이제 열흘을 내가 지어야 한다. 저 사람 옷 대신 열흘을 지어야 하는 게야.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매듭도 못 매던 아이가 무슨 말이냐?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무명 조각을 접어 다나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방금 매듭을 맺은 그 수건이었지요. 반다지 아래 칸을 열어보아라. 다나가 반다지를 열자 헌 무명옷 한 벌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물이 빠져 색이 누렇게 죽은 옷이었지요. 내 아비가 젊어서 입던 것이다. 그 사람 몸에 맞게 고쳐 입혀라. 제가요? 남의 옷을 지으려면 그 사람 몸을 재야한다. 재려면 가까이 서야 하지. 가까이 서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때 알게 된다. 다나는 옷을 안고 행랑으로 갔습니다. 사내는 문턱에 앉아 집신을 엮고 있었지요. 한 짝을 잃은 신 대신 제 손으로 짚을 꼬고 있었습니다. 일어서 보시오. 옷을 재야 하오. 사내가 일어섰습니다. 다나가 대나무 자를 들고 팔을 재려는데 사내가 왼팔을 몸에 붙였지요. 그쪽은 안 재도 돼요. 오른팔만 재겠소. 아이가 자를 대고 어깨에서 손목까지 훑었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여러 가지가 눈에 들어왔지요. 손등에는 흉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 검지와 엄지 사이에는 굳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붓을 쥐어서 생긴 자리와는 위치가 달랐지요. 여기는 왜 이렇소? 사내가 손을 접었습니다. 화를 쏘시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나는 자를 접어 소매에 넣었지요. 노름꾼이 활은 왜 쏠까? 사내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보았지만 캐묻지 않았지요. 대신 옷을 문턱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모레까지 고쳐드리겠소. 그때까지는 그 옷으로 견디시오. 우물가에서는 아침부터 구경거리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새로 온 벙어리에게 처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이 장작을 패다 말고 절구를 찢다 말고 하나씩 모여들었지요. 두레박줄은 이렇게 잡는 겁니다요. 바우가 손수해 보였습니다.
사내가 줄을 받아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두레박을 우물에 내렸지요. 물이 담긴 두레박이 반쯤 올라오다 기울었습니다. 물이 죄 쏟아졌습니다. 장작을 패던 놈이 헛웃음을 지었지요. 두 번째도 그랬지요. 세 번째에는 두레박이 우물벽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냈지요. 구경하던 하인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 놈이 목을 빼고 말했지요. 저 사람 줄을 거꾸로 잡았네. 옆에 있던 놈이 받았습니다. 물을 길어본 적이 없는 게 아닌가. 뒤쪽에서 누군가 한마디 보탰습니다. 벙어리가 아니라 손이 벙어리구먼. 사내의 목덜미가 붉어졌지요. 그는 다시 줄을 잡았지요. 네 번째 두레박이 겨우 마당까지 올라왔지요. 이번엔 지게를 저 보십시오. 바우가 물동이 두 개를 지게에 얹었습니다. 사내가 지게다리 사이에 앉아 어깨끈을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일어섰지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째에 지게가 앞으로 쏠렸습니다. 사내가 무릎을 꺾으며 고꾸라졌습니다. 물동이 하나가 굴러 떨어졌지요. 바로 그 앞에 예분이 빨래 소쿠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비켜.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물동이는 예분의 발치를 스치고 담벽에 부딪혀 깨졌지요. 예분은 소쿠리를 아는 채 눈만 크게 뜨고 있었지요. 사내는 땅에 엎드린 자세로 굳어 있었습니다. 바우가 천천히 걸어와 사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방금 소리를 내셨습니다요. 사내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쇳내 귀가 늙었어도 그 소리는 들었습니다. 하인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예분이 그제야 다리를 후들거리며 주저앉았지요. 다나는 마루에서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신도 안 신고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말을 할 수 있잖소. 사내가 몸을 일으켰지요. 왼쪽 옆구리를 감싸고 있었지요. 어제부터 내가 몇 번을 물었소. 왜 대답을 안 했소?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왜 소리를 냈소? 사내의 눈이 예분 쪽으로 잠깐 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땅을 보았지요. 예분이가 다칠까봐 그랬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나가 사내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남이 다칠 때는 소리가 나오시오. 그게 무슨 사람이오? 사내가 처음으로 아이의 눈을 오래 보았지요. 그러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지요. 다나는 한참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깨진 물동이 값은 세경에서 뺄 거요. 아씨, 저 사람은 장부에 없어서 세경도 없다잖아요. 예분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하인들이 그제야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럼 열흘 더 일하면 되지? 그날 낮에 예분이 사내의 옷을 빨았습니다. 빨랫돌에 옷을 놓고 두드리는데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지요. 옷깃 안쪽을 뜯어보니 쇠돈 한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씨, 이것 보셔요. 예분이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보통 엽전과 크기는 같은데 가운데 구멍이 없었지요. 다나의 눈에도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가운데가 갈라진 동그라미에 획 두 개가 걸린 색임이었지요. 다나가 손을 뻗기 전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쇠돈을 가로챘습니다. 사내였지요. 그는 쇠돈을 주먹에 넣고 등을 돌렸습니다. 빠르고 조용한 동작이었지요. 그게 뭐요? 사내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노름, 윗돈이오? 사내가 손바닥을 아래로 눕혀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쇠돈을 옷깃 안쪽에 밀어넣고 그 위를 손바닥으로 눌렀지요. 예분이 다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씨, 저 사람 아까 소리 낼 때보다 지금이 더 무서워요. 저녁상 무렵 행랑 앞에 하인들이 둘러앉았지요. 보리밥에 된장국이 오른상이었지요. 사내도 상 끝에 앉았습니다. 이름이 없으니 부를 말이 있어야지. 한 놈이 말을 꺼냈습니다. 벙어리 아범이라 하면 되지 않나. 옆에서 다른 놈이 받았지요.
아범은 나이가 있어야 붙이는 거지. 산끝의 젊은 놈이 웃었습니다. 그럼 벙어리 총각인가? 하인들이 웃었습니다. 사내는 숟가락을 든 채 아무 표정이 없었지요. 바우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상을 둘러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일러두겠네. 말씀하십시오. 이 사람 이야기는 담 밖으로 한마디도 나가면 안 되네. 아씨 말씀이 아니라 바깥터른 말씀이야. 장터에서 이미 다 봤는데요. 본 것은 어쩔 수 없지. 우리 입에서 더 보태지는 말라는 게야. 하인들이 밥그릇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상에서 사내는 국을 반도 비우지 못했지요. 그때 담 밖에서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벙거지 쓴 자들이 골목을 따라 내려가는 소리였지요. 사내가 숟가락을 놓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그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엿새가 지났습니다. 벽에 그은 작대기가 6개가 되었지요. 그 사이 어머니 약봉지는 절반이 비었습니다. 반을 덜어 사내의 옆구리에 붙였기 때문입니다. 일회째 아침 다나는 사내를 앞세워 장터로 나섰습니다. 지게에는 빈 섬 2개와 소금 자루 하나가 얹혀 있었지요. 사내는 이제 지게를 지고 100걸음은 걸었습니다. 다만 걸음마다 왼쪽 어깨가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장터는 엿새 전보다 사람이 적었지요. 그런데 벙거지는 2배로 늘었지요. 싸전 앞, 국밥집 앞, 나루로 내려가는 골목마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고개 숙이고 걸으시오. 눈을 마주치지 말고. 사내가 지게다리를 고쳐 잡았습니다. 싸전에 들어서자 주인이 되를 꺼냈지요. 쌀을 버서대에 담고 손바닥으로 위를 쓸어 넘겼지요. 석되하고 반입니다. 여느 때보다 후하게 담았습니다요. 다나가 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주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목을 안쪽으로 꺾어서 쓸었소. 예, 쌀을 쓸 때 손목을 안으로 꺾으면 가운데가 파이오 겉만 평평하고 속은 비었지. 주인의 얼굴이 굳었지요. 구경하던 안악 둘이 목을 길게 뺐지요. 다시 담으시오. 아니면 한 말 값을 9대 값으로 하시오. 아이고, 아씨. 우리 집 곡간샘은 서방이하오. 그 사람한테 2대 이야기를 하면 어찌 될까? 주인이 불이 나게 쌀을 더 퍼 담았습니다. 지켜보던 안악이 혀를 찼습니다. 한씨 대가씨가 저리 매섭다더니 10살짜리한테 쌀들을 잡혔네. 다나가 소금 자루를 사내 지게에 얹었지요. 사내는 아이의 뒤통수를 잠깐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왜 그리 보시오. 사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재상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주인이 마른 약초를 저울에 올리며 목소리를 낮췄지요. 아씨, 요새는 이만큼도 못 드립니다. 위에서 다 걷어갑니다요. 위가 어디요? 행궁이지요. 의관 나리들이 쓰신다고요. 다나가 저울을 보는 사이였습니다. 사내가 지게를 내려놓고 약재 괴짝 쪽으로 한 걸음 옮겼지요. 그러고는 주인의 손등에 무언가를 올려놓았지요. 주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운데 구멍이 없는 쇠돈이었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지요. 약값은 다음에 받겠습니다. 값을 왜 안 받소? 오늘은 그냥 드리는 겁니다. 다나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벙거지 하나가 문턱을 넘어 들어오는 바람에 말이 끊겼지요. 문 앞에 짐 세운 사람 누구요? 포교였습니다. 벙거지 아래 왼쪽 눈썹이 칼자국으로 뚝 끊긴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사내 앞으로 걸어왔지요. 고개 들어보시오. 사내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들라 했소. 우리 집 벙어리요. 포교가 아이 쪽으로 눈을 돌렸지요. 그러고는 잠깐 그대로 멈췄습니다. 시선이 아이의 옷고름에 걸려 있었지요. 거기 은놀이개가 하나 매달려 있었습니다. 가운데가 눌려 찌그러진 놀이개였습니다. 그 놀이개, 내 것이오.
어디서 났소? 어머니가 주셨소. 포교의 목을대가 한 번 움직였지요. 그는 사내에게서 눈을 떼고 아이의 얼굴을 오래 보았습니다. 몇 살이오? 10살이오. 4년 전에 나루에서 물에 빠진 아이가 있었소. 다나가 눈을 깜박였지요. 내가 빠졌소. 그건 왜 물으시오? 포교는 아무 대꾸가 없었습니다. 그는 문 밖으로 나가더니 수아들에게 손짓을 했지요. 여기는 봤다. 저 아래 나루 쪽으로 가자. 약재상은 안 봅니까? 봤다고 하지 않았나? 발소리가 골목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약재상 주인이 그제야 숨을 내쉬었지요. 포교는 나루로 내려가다 골목 끝에서 걸음을 늦췄습니다. 수아들이 저만치 앞서간 뒤였지요. 그는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헝겊에 싼 것이 하나 나왔습니다. 쇠붙이 반쪽이었지요. 반듯하게 잘린 자리가 아니라 애초에 반만 만들어진 물건이었지요. 남은 면에는 꽃도 아니고 새도 아닌 문양이 절반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문양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나리 데카마 문짝에 박힌 것과 같은 모양이었지요. 닷새 전 그는 산적 잔당을 찾으라는 명을 받고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낙석 무더기 아래에서 사람 하나를 찾았지요. 얼굴은 알 수 없었고 품에 이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자가 왜 거기서 흙에 깔려 죽었는지 아무도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나리대게 올리지 않았지요. 헝겊에 싸서 품에 넣었지요. 사람이 흙에 깔려 죽었는데 물건만 남았습니다. 그런 일은 언젠가 제 차례가 될 수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포교는 헝겊을 다시 접어 품에 넣고 나루로 내려갔지요. 돌아오는 길에 국밥집 앞을 지났습니다. 문턱에 헐벗은 아이 하나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지요. 저고리가 해져 어깨가 드러난 아이였지요. 그 아이는 다나를 보자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너, 그날에도 여기 있었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다 봤어? 다 봤어요. 아씨가 저 아저씨를 우리 집 머슴이라고 하는 것도요. 춥지 않아? 아이가 어깨를 움츠렸지요. 다나가 옷고름에 놀이개를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의 손에 쥐어 주었지요. 이건 팔지 말고 갖고 있어. 팔면 값을 못 받아 찌그러졌으니까. 그럼 왜 주셔요? 찌그러졌어도 우는 은이야. 정말 굶으면 그때 팔아. 아이가 놀이개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사내가 그 광경을 지게를 진 채 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이었지요. 별채 대문 앞에 다시 가마가 섰습니다. 옥색 도포의 각디를 두르고 가끈에 옥을 꿰n 사람이 내렸지요. 승헌이 마루까지 나가 맞았습니다. 또 걸음을 하셨나? 고을이 이 꼴인데 벗의 집을 한 번 더 안 들여다볼 수야 있나? 서진영이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우물가, 곳간문, 행랑 쪽까지 눈이 한 번씩 머물렀지요. 낯선 차가 이 근방에 흘렀다는 말이 있네. 자네 집에 새로 들인 사람은 없나? 승헌의 손끝이 도포 자락을 쥐었습니다. 장터에서 벙어리 하나를 데려왔네. 딸아이가 데려왔지. 벙어리를. 그 사람 얼굴을 좀 보아야겠네. 사람 하나 데려온 것을 어쩔 것 있나? 어쩔 것이 없으면 보여도 되지 않나? 승헌이 도경식을 불렀습니다. 청지기가 마루 아래에서 허리를 굽혔지요. 오늘 상은 쇳내가 보겠습니다요. 마침 사람이 모자랍니다. 그리하게. 잠시 뒤 술상이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상을 든 사람은 그 벙어리였지요. 도경식이 앞서고 사내가 뒤를 따랐지요. 사내가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진영이 술잔을 들다 말고 그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네, 어디서 왔나? 사내는 눈을 들지 않았지요. 말을 못한다더니 귀도 안 들리나? 귀는 들립니다요. 입만 못 씁니다. 서진영이 잔을 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사내의 어깨에서 발끝까지 훑었지요. 고개를 들게.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문밖 마당에서 닭이 한 번 울었지요. 서진영은 그 눈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종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매를 맞을까 겁내는 눈도, 눈치를 살피는 눈도 아니었지요. 그런 눈은 관아에서 아랫사람을 부릴 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내도 그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말끝을 뚝뚝 잘라붙이는 말투였지요. 비탈을 구르던 날, 능선 위에서 떨어진 목소리가 그랬습니다. 그날은 얼굴을 보지 못했지요. 자네 이름이 없다던데. 장부에 없는 사람입니다요. 장부에 없는 사람이 이 집 술상을 드나. 사람이 모자라 오늘만 그렇습니다. 서진영이 다시 잔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내가 상을 물리려 허리를 굽혔습니다. 저고리 왼쪽 옆구리에 부른 자리가 베어 나와 있었지요. 감아둔 무명천 위로 새로 번진 피였지요. 서진영의 눈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청지기의 머릿속에 지나간 것은 그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저 피가 말이 나면 관아가 이 집을 들출 것이었지요. 관아가 이 집을 들추면 곧간 장부부터 펼 것이었지요. 바로 그때 청지기의 팔이 상 위를 스쳤습니다. 술잔이 넘어가며 술이 상보에 쏟아졌지요. 아이고, 셋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집은 상을 없는 것이 버릇인가. 당장 세상으로 바꿔 올리겠습니다요. 도경식이 사내의 등을 밀어 문 쪽으로 내보냈습니다. 서진영은 젖은 상보를 내려다보며 명주 헝겊으로 손을 닦았지요. 문밖 마당에 서는 다나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벙어리가 손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든 것만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왜 손님한테까지 눈을 부라린단 말이야. 쇳내도 봤어요. 아씨, 저러다 매 맞아요. 예분이 종종 걸음으로 부엌으로 갔지요. 해가 기울 무렵 서진영이 일어섰습니다. 가마에 오르기 전 그는 마당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췄지요. 그러고는 행랑 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한공. 말하게. 사람은 들일 때가 아니라 내보낼 때가 어려운 법이네. 가마에 오르면서 그는 셈을 했습니다. 남의 집 마당에서 손을 쓰면 종들이 20명 다 증인이 될 것이었지요. 저 담 밖으로 한 발만 나오면 그 다음은 제 사람들의 몫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그날 밤부터 골목마다 사람을 세웠습니다. 가마가 골목을 돌아 사라졌지요. 도경식은 대문 빗장을 걸고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흐렛째 아침 벽의 작대기는 8개였습니다. 그날 다나는 안채로 약을 가지러 가면서 사내를 불렀습니다. 약탕기와 물동이를 함께 들어야 했기 때문이지요. 사내는 마당을 지나 안채뜰까지 따라왔습니다. 문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뜰에 섰습니다. 마루 끝에 흰 무명 수건 몇 장이 널려 있었지요. 어머니가 지난밤에 끝을 맺어 놓은 것들이었지요. 사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나가 약탕기를 들고 돌아섰을 때 그는 그 수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대지는 않고 수건 끝에 매듭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어디서 본 매듭인데 어디서 보았는지가 떠오르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보시오. 사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매신 거요. 실을 3번 돌려 안으로 넣으시오. 나는 아직 못해요. 사내의 입이 조금 벌어졌지요. 그러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못하겠으면 글로 쓰시오. 다나가 뜰에 떨어진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던졌지요. 글은 읽을 줄 아시잖소. 붓쥔 손자국이 있는 걸. 사내가 가지를 집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흙바닥에 글자를 그었지요. 다나가 몸을 숙여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흙바닥에 그은 글씨였는데도 획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가로획 끝이 살짝 눌리고 세로획은 자처럼 보았지요. 서당 훈장의 글씨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글씨를 쓰는 사람이 왜? 사내가 재빨리 발로 글자를 문질렀습니다. 흙이 일어나며 획이 사라졌지요. 다나는 지워진 자리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노름을 하면 저런 글씨도 흙에 지우게 되는구먼. 그날 밤이었지요.
개가 짖었습니다. 담 밖에서 사람 여럿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지요. 바우가 등을 들고 대문 안쪽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번거지가 보였습니다. 문 열게. 안을 보겠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요? 이 근방집을 다 본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네. 담 위로 손이 하나 걸쳤지요. 누군가 넘어올 참이었지요. 바우가 그쪽으로 등을 들이댔습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요. 어째서? 그때 예분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치맛자락을 걷어쥐고 대문 앞에 서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를 냈지요. 우리 마님이 열이 올라서 사흘을 못 일어나셔요. 의원도 까닭을 모른다 했어요. 담 위에 손이 멈췄지요. 열병이라. 가까이 오시면 나리들도 옮아요. 안채 문도 못 열게 하셨어요. 담 위에 손이 슬그머니 내려갔지요. 번거지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지요. 내일 다시 오겠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바우가 등을 내리고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예분아, 내가 오늘 이 집을 살렸다. 쇳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지. 마님이 앓으시는 건 사실이야. 예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행랑 문턱에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은 늦게 차려졌지요. 다나의 상에는 고기 한 점이 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못 넘기니 딸 상으로 온 것이었지요. 다나는 젓가락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마루 아래에 놓인 사내의 상으로 가져갔습니다. 받으시오. 사내가 고개를 저었지요. 내일이 열흘째요. 마지막이니 먹으시오. 사내가 그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지요. 왜? 안 먹소.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이튿날은 온종일 조용했습니다. 사내는 우물에서 물을 10번은 길었지요. 다만 두레박을 올릴 때마다 숨이 한 번씩 끊겼습니다. 이제 두레박줄을 거꾸로 잡지 않았지요. 지게도 마당을 3바퀴 돌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었을 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우가 나가보니 약재상 주인이 서 있었지요. 그 뒤에는 낡은 가마 한 채와 짐꾼 둘이 있었지요. 마님을 의원에 모시러 왔습니다요. 그런 말씀은 못 들었는데 오늘 밤에 모셔야 한답니다. 가마는 대문 앞에 멈춰 섰다가 안마당까지 들어왔습니다. 휘장을 내리 덮어 사방을 가린 가마였습니다. 다나가 마루로 나왔지요. 행랑 앞에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아이를 보고 고개를 숙였지요. 그제야 다나는 알았습니다. 그 가마는 어머니를 모시러 온 것이 아니었지요. 열흘째 공원.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분이 안채에서 어머니의 겉옷과 장옷을 안고 나왔습니다. 사내가 그것을 걸치고 가마에 올랐지요. 휘장이 내려졌지요.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번거지 둘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 밤에 가마가 어디를 가나? 약재상이 앞으로 나섰지요. 마님을 의원에 모시는 길입니다. 휘장을 걷어보게. 예분이 가마 앞을 막고 섰습니다. 안채 문은 마님 말고 아무도 못 엽니다. 의원도 문 밖에서 돌아갔어요. 걷어보라 하지 않았나. 바우가 두 팔을 벌렸지요. 날이 안방마님 얼굴을 사내가 들여다보는 법은 없습니다요. 법을 자네가 아나. 그때 가마 안에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목이 찢어지는 듯한 기침이 3번 이어졌지요. 번거지들이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옳는 병이라 했습니다. 약재상이 낮게 말했습니다. 번거지 하나가 코와 입을 소매로 가렸지요. 약재상 자네와 짐꾼들 이름만 대게. 그리고 가게. 이름을 적고
가마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다나가 신도 제대로 못 신고 따라 나갔지요. 골목 끝에서 가마가 잠깐 멈췄습니다. 휘장이 반쯤 들리고 손 하나가 나왔지요. 아씨, 다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열흘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열흘 동안 삭슬 받지 못했소. 말을 하실 수 있잖소. 지금은 이 말만 하겠소. 손에 젖부채 한 자루가 들려 있었지요. 살이 굵고 자루가 매끈한 부채였지요. 삭 대신 이것을 두고 가오. 그리고 청을 하나 받아두시오. 청, 아씨가 아쉬운 것이 생기면 이 부채를 가지고 나를 찾으시오. 무엇이든 하나 들어주겠소. 다나가 부채를 받아들었습니다. 살대 안쪽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지만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름 비친 사람이 무슨 힘으로 남의 청을 들어주오. 휘장 안에서 짧은 웃음소리가 났지요. 그 말은 두고두고 갚겠소. 이름이 뭐요? 지금은 되지 못하오. 그럼 어디로 찾아가면 돼요? 부채를 보이면 사람이 알 것이오. 그리고 열흘 안에 사람을 보내겠소. 그 사람이 오면 이 집 일은 걱정하지 마시오. 휘장이 내려갔습니다. 가마가 골목을 돌아 사라졌지요. 다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부채가 제 팔보다 무겁게 느껴졌지요. 그 밤 낡은 가마는 나루를 돌아 큰 길을 피해 갔습니다. 새벽에 붉은 기와 담이 보였고 문이 소리 없이 열렸지요. 안에서 사람들이 엎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지요. 옆구리에 감은 무명천이 시커멓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나는 볕 아래에서 부채를 펴보았습니다. 살대 안쪽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지요. 가운데가 갈라진 동그라미에 획 2개가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다나는 그것을 어디서 보았는지 기억했습니다. 예분이 빨래하다 찾아낸 구멍 없는 쇠돈에 있던 것과 같은 새김이었지요. 예분아, 이게 뭔지 알겠어? 예분이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았지요. 쇳내가 그를 안아요. 글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몰라서 묻는 거지. 예분이 부채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살이 굵어서 부채질은 잘 되겠어요. 아궁이 불 붙이는 데는 이만한 게 없겠어요. 다나는 부채를 접어 반다지 위에 올려놓았지요. 이튿날 아침 고을 관하에서 20리 떨어진 서 나리의 집이었습니다. 서진영은 사랑마루에 앉아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지요. 장터와 나루의 기찰 기록이었지요. 그 앞에 포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랬째 오후 약재상 앞이 비었네. 그쪽은 쇳내가 봤습니다. 보았으면 적었어야지. 한시대가 씨가 데려온 벙어리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요. 서진영이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벙어리 옆구리가 어느 쪽이던가. 포교가 대답하지 못했지요. 나는 보았네. 왼쪽이었지. 그는 손가락으로 마룻바닥을 2번 두드렸습니다. 산에서 굴러떨어진 차도 왼쪽이었네. 비탈 왼편에 피가 묻었다고 내 사람이 그리 말했지. 방 안이 소리가 거쳤지요. 자네가 이랬째 놓아준 그 벙어리가 열흘을 그 집에 있었다는 말이네. 날이 쇳내는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말은 죄를 덜지 않네. 서진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자네 노모가 약을 쓴다지. 포교의 어깨가 굳었지요. 약값이 달마다 얼마인가. 날이 오늘부터 송현별채 길목을 자네가 맡게. 그 집에서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는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내게 대게. 포교가 이 말을 바닥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랬째 기록은 내가 고쳐두겠네. 자네가 놓아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던 것으로. 포교가 물러간 뒤 서진영은 방으로 들어갔지요. 문을 닫고 벽장 앞에 앉았지요. 벽장 안에서 자물쇠 채운 문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헝겊에 싼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손바닥에 올려보았지요. 그러고는 다시 헝겊을 접어 넣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나 하나를 버리려 들겠지.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났지요. 허나 나도 빈손으로 죽지는 않는다.
문갑을 벽장에 밀어넣고 그는 붓과 종이를 당겨 앉았습니다. 붓을 든 손이 잠깐 멈췄지요. 한시댁이 열흘을 데리고 있었다면 그 집은 이미 제 얼굴을 알았을 것입니다. 곳간 열쇠를 20회 쥔 청직이 이름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자가 몸을 일으켜 입을 열기 전에 그 집 입을 먼저 막아야 했습니다. 사람을 하나 불러오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물러갔습니다. 사내가 떠난 이튿날 낮이었습니다. 별채 대문 앞에 또 가마가 섰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기별도 없었지요. 서진영이 마당으로 들어서며 안타까운 얼굴을 지었습니다. 한공, 내 오늘은 벗으러 왔네. 무슨 일인가? 고울의 말이 돌고 있네. 자네 집에서 신혼 없는 자를 열흘이나 먹이고 재웠다고. 승헌의 낯빛이 변했습니다. 벙어리 하나를 데려온 것뿐일세. 그 벙어리가 지금 어디 있나? 제 발로 갔네. 어디로? 그것까지야 내가 어찌 아나. 서진영이 마루에 걸터 앉았지요. 그러고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한공, 요새 이 고을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 무슨 일 때문인지 아나? 산적 잔당이라 들었네. 그렇게 알고들 있지. 그는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승헌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자네 집이 그 자를 열흘 데리고 있었다는 말이 관에 올라가면 그 다음은 멋의 힘으로도 못 막네. 그럼 어쩌란 말인가? 내가 막아보겠네. 대신 자네 집 사정을 내가 좀 알아야겠어. 서진영은 그날 오후를 별채에서 보냈지요. 곳간 문을 열어보고 행랑을 둘러보고 하인들을 하나씩 불렀지요. 누가 그 벙어리와 말을 섞었는지, 누가 밥을 날랐는지 물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하인 둘이 뒷문으로 불려 나갔습니다. 밥상에서 밥그릇만 들여다보던 자들이었지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소매가 전보다 묵직했습니다. 이튿날부터 별채 안에서 말이 돌기 시작했지요. 소매가 묵직해진 둘 가운데 하나가 먼저 말을 놓았습니다. 그 벙어리를 제일 가까이서 부린 게 바오 아범 아닌가. 곁에 하나가 뒤를 받았지요. 지게 지는 법도 아범이 가르쳤지. 듣고 있던 자가 마지막으로 보탰습니다. 밤에 대문을 막아선 것도 아범이고, 바우가 마당 한복판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20회를 함께 산 사람들이 눈을 피했지요. 그날 오후에는 관아에서 서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마루 아래에 하인들을 세워놓고 하나씩 물었지요. 소매가 묵직해진 둘이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그 벙어리가 밤마다 사랑채 쪽을 기웃거렸습니다요. 옆에 섰던 자가 얼른 말을 이었습니다. 바깥 어른과 둘이 등불을 켜고 마주 앉은 것도 봤습니다. 바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네. 그 사람은 해가 지면 행랑에서 나오지 않았어. 아범은 그 사람 편이니 그리 말씀하시겠지요. 편이라니. 내가 무슨 편인가. 지게 지는 법을 가르친 것도 아범이고 밤에 문을 막아선 것도 아범 아닙니까? 서리의 붓이 종이 위를 지나갔지요. 적히는 것은 누가 무엇을 보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였습니다. 바오의 말은 2줄이었고 앞에 두 사람 말은 6줄이었지요. 그날 저녁 승헌이 다나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문을 닫는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벽에 그은 작대기. 그거 무엇이냐? 열을 센 거예요. 그걸 왜 세웠느냐? 아버지가 열흘이라 하셨으니까요. 승헌이 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열흘 때문에 이 집이 지금 어떤 소리를 듣는지 아느냐? 다나가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지른 것은 처음이었지요. 사람을 살린 게 잘못이어요? 누구를 살렸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아버지가 사람은 믿고 봐야 쓴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이럴 때 쓰라고 한 게 아니다. 방 안이 아무도 숨을 내지 않았습니다. 승헌이 이 말을 짚고 한참 숨을 골랐지요. 오늘부터 방에서 나오지 마라. 아버지, 나가라. 다나는 마루로 나와 기둥에 등을 붙이고 앉았습니다. 안채 쪽에서 약다리는 냄새가 흘러왔지요. 그날 밤 아이는 어머니 방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선아리의 집사랑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방에는 두 사람뿐이었지요. 부르셨습니까요? 자네가 그 집 장부를 20해 보았다지. 예. 곳간 셈이 20해 동안 한 번도 안 틀렸다니 대단한 사람일세. 도경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영이 종이 한 장을 밀어 놓았지요. 6해 전 가을일세 나락 20섬이 어디로 갔나. 그 애는 물난리가 나서 물난리 난 해에 그 집 곳간에서 나간 나락이 여기 적혀있네. 받은 사람 이름이 없어. 도경식의 손끝이 무릎을 눌렀습니다. 그 다음 해도 없고 그 다음 해도 없네. 6해를 세어보았지. 날이 자네 아들이 앓는다지 약값이 만만치 않았겠어. 방 안이 조용해졌지요. 무엇을 하라시는 겁니까요? 자네 주인 글씨를 쓸 수 있나. 도경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못합니다. 20해를 대신 적어준 손일세. 장부를 적은 것과 남의 글씨를 흉내내는 것은 다릅니다. 인장은 자네가 문갑에 넣어 잠가 둔다 하지 않았나. 못합니다. 서진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러고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췄지요. 자네가 6해 곳간을 파먹은 것이 관에 올라가면 자네만 내를 맞는 것이 아닐세. 도경식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자네 처자식이 관노가 되네 앓는 아들이 얼음물에 손을 담그게 되는 게야. 날이 나는 자네를 살리려는 걸세.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남은 청지기는 한참 동안 무릎만 내려다보았지요. 그러고는 소매 안에서 왼손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선아리 집사랑의 등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지요. 연습 삼아 쓴 종이가 여러 장 나왔다가 아궁이로 들어갔지요. 마지막 한 장에는 인장이 붉게 눌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 종이는 산속 어느 빈집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산적 잔당의 은신처를 뒤지다 나왔다는 것이었지요.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행차가 지날 날과 시각, 산길에서 대열이 좁아지는 지점, 그리고 그 아래 계곡으로 내려가는 샛길. 끝에 한승헌의 이름과 인장이 있었습니다. 관아에서는 현감 추명항이 그 종이를 2번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 이르고 문갑에 넣었지요. 그는 그 종이를 행궁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16째 아침이었습니다. 군졸들이 별채 대문을 밀고 들어왔지요. 창날이 마당 흙에 그림자를 늘어뜨렸지요. 한승헌은 나오시오. 승헌이 마루로 나섰습니다. 무슨 일인가? 대역죄인 한승헌을 잡아들이라는 명이오. 대역죄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군조 하나가 종이를 펴 보였습니다. 승헌의 눈이 그 위를 훑었지요. 제 글씨였습니다. 제 인장이었지요. 이건 내가 쓴 것이 아닐세. 그 말은 관아에 가서 하시오. 포승이 승헌의 팔을 감았습니다. 곳간 문마다 종이가 긋고 그 위에 도장이 찍혔지요. 가산을 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곡식과 물건은 오늘부터 손대지 마시오. 사람도 함부로 드나들지 마시오. 안채에 병든 사람이 있네. 약은 드려야 하지 않나? 죄가 벗겨진 뒤에 하시오. 그 소리를 듣고 안채 문이 열렸지요. 수곤이 이불을 걷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맨발이었지요. 그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시오. 마님은 들어가 계십시오. 수곤이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의 팔을 잡은 포승을 2 손으로 붙들었지요. 이 사람은 평생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소. 마님, 놓으시오 놓으라 하지 않소. 군졸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수곤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마당 흙바닥에 무릎이 먼저 닿고 어깨가 뒤따랐지요. 여보, 승헌이 끌려가며 몸을 돌렸습니다. 다나야. 다나가 어머니를 안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를 들인 너를 원망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 내가 다칠까 겁이 나서 화를 낸 게야. 대문 밖으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멀어졌지요. 마당에는 청지기가 서 있었습니다. 승헌이 끌려 나가기 직전에 그를 불렀지요. 도서방 우리 식구를 부탁하네. 도경식은 대답 대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마주 잡고 있었지요. 다나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소매 밖으로 나온 왼손이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별채의 사람이 드나들지 못했지요. 의원이 왔다가 대문 앞에서 돌아갔습니다. 약재상도 못 들어왔지요. 마님은 그날 마당에서 넘어진 뒤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아니라 숨이 부러진 것 같았지요. 의원을 부를 수 없었고 약은 사흘치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분이 남은 약봉지를 털었습니다. 사흘치도 되지 않는 양이었지요. 그마저도 절반은 사내의 옆구리에 붙였던 것이었지요. 내가 어머니 약을 저 사람한테 줬어. 아씨, 내가 반을 덜었어. 마님이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다나는 대답하지 않고 약탕기 앞에 앉았습니다. 남은 약을 물에 3번 우려냈지요. 3번째 물은 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1회째 새벽이었지요. 수곤의 숨이 얕아졌습니다. 다나가 어머니 손을 잡았지요. 마른 손이었는데 이제는 따뜻하지도 않았지요. 다나야, 예. 어머니, 반다지 위에 부채가 있지. 있어요. 그 사람이 무어라 하며 주더냐. 아쉬운 게 생기면 찾아오라고요. 청을 하나 들어준다고요. 수곤의 손가락이 딸의 손등을 2번 눌렀습니다. 지금이 그때다. 어머니, 부채를 들고 그 사람을 찾아라. 아비를 데려오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부채를 보이면 사람이 안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나가 어머니 손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수건도 챙겨라. 수건은 왜요? 내가 매듭을 못 매니 내가 메어둔 것을 가져가야지. 어머니가 웃으려 했지요.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다 말았지요. 다나야 손을 보고 사람을 들추는 것은 쉽다 했지. 거두는 건 어렵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을 거두었으니 이제 그 사람이 너를 거둘 차례다. 새벽빛이 창호에 번졌습니다. 수곤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예분이 마당에서 울음을 터뜨렸지요. 바우가 마루 아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을 봉한 집이라 곡소리도 담을 넘지 못했지요. 다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손을 이불 안에 넣어드리고 반다지 위에 부채를 집었지요. 그러고는 수건 한 장을 접어 치마 속에 넣었습니다. 문을 봉한 집에서는 장작도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곳간 문마다 종이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머니를 씻길 물을 데워야 하는데 불이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예분이 아궁이 앞에 엎드려 입으로 바람을 넣었습니다. 젖은 삭정이가 연기만 냈지요. 비켜봐. 다나가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젖부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씨, 그건 그 사람이 주고 간 건데요. 그 사람이 안 주는 삭 대신 쓸모라도 있어야지. 부채가 아궁이 앞에서 바람을 밀어 넣었지요. 불꽃이 삭정이를 물고 올라왔지요. 살대 사이에 검댕이 앉았습니다. 자루에도 그 으름이 묻었습니다. 물이 데워질 때까지 다나는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지요. 부채질하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염을 마친 뒤였지요. 다나는 마루 끝에 앉아 마당을 보았습니다. 금음이라 별도 흐렸지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자꾸 돌아왔습니다. 옷은 하루면 갈아입지만 손은 평생을 감추지 못한다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마당에서 본 손들이 하나씩 떠올랐지요. 아버지의 팔을 감던 포승이 떠올랐습니다. 종이를 펴보이던 군졸의 손도 떠올랐지요. 그리고 그 뒤에서 2손을 마주 잡고 있던 청지기의 손이었습니다. 소매 밖으로 나온 왼손이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나가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예분아, 반다지에서 수건 한 장 더 꺼내줘. 어디 가시게요? 아버지, 데리러. 관아예요? 아니, 다나는 부채를 치마 속에 밀어 넣었지요. 부채를 보이면 사람이 안다고 했어. 아씨, 대문 밖에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담으로 넘어가야지. 바우가 뒷곁에 낮은 담 아래에 지게를 받쳐 주었습니다. 다나가 그 위에 올라섰지요.
아기씨, 큰 길로는 가지 마십시오. 알아. 담 너머로 내려서자 발이 흙에 푹 빠졌습니다. 골목 끝에 등불이 하나 서 있었지요. 다나가 몸을 벽에 붙였지요. 등불이 이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번거지 아래 왼쪽 눈썹이 칼자국으로 끊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다나는 도망치지 않았지요. 도망칠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포교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골목 안쪽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도망친 자가 나루 쪽으로 갔다. 다들 그리로 가라. 발소리 여럿이 반대편으로 몰려갔지요. 골목에 둘만 남았지요. 따라오시오. 왜 도와줘. 그건 나중에 말하겠소. 골목 끝에 약재 수레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포교가 짐 사이를 벌려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들어가 앉으시오. 반나절이면 다소. 어디로 가는 거요? 행궁이요. 다나가 눈을 크게 떴지요. 아씨가 열을 숨겨준 그 사내가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소. 그 사람이 왜 행궁에 있소? 그건 내가 될 말이 아니오. 그럼 하나만 묻겠소. 그 사람이 약재상 손에 구멍 없는 쇠돈을 놓았소. 약값도 안 받고 가마를 대령했소. 그 약재상은 해마다 행궁에 약재를 대는 사람이요. 쇠돈은 뭐요? 구멍 없는 쇠도는 위에서 사람을 알아보라고 내려주는 표라 하오. 그것을 쥔 자를 도우면 값은 나라에서 치른다 하였소. 그럼 그 사람은 뭐요? 포교가 술의 덮개를 덮으려다 멈췄습니다. 하나만 알아두시오. 그 사람은 아씨 아비를 살릴 힘이 있는 사람이요. 노름빛 지은 사람이요. 누가 그럽디까? 내가 봤소. 포교가 덮개를 내렸지요. 수레는 밤새 달렸습니다. 새벽에 소나무 숲을 지나고 해가 뜰 무렵 넓은 담장이 보였지요. 붉은 기와가 얹힌 담이 끝도 없이 이어졌지요. 문 앞에는 창을 든 군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다나가 수레에서 내려 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썩 물러가라. 여기가 어디라고? 사람을 만나러 왔소. 어느 안전이라고 사람을 찾나. 다나가 치마 속에서 부채를 꺼냈지요. 그 으름이 묻은 젖부채였습니다. 이걸 보이면 사람이 안다 했소. 군사가 코웃음을 쳤지요. 그때 문 안쪽에서 나온 늙은 내관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내관의 걸음이 멈췄지요. 그 부채를 이리 줘 보아라. 내관이 부채를 펴서 살대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운데가 갈라진 동그라미에 획 2개가 걸린 새김이었습니다. 내관의 손이 떨렸지요. 그는 군사들 쪽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나의 등을 밀어 문 안으로 들였지요. 아이야, 안에서는 묻는 말에만 답하여라. 그 사람은 어디 있소? 곧 뵙게 된다. 담을 3개 지나고 마당을 2개 건넜습니다. 마지막 뜰에 이르자 사람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어른들이었지요. 뜰 끝 높은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낯빛이 창백하고 왼쪽 옆구리에 손을 대고 몸을 기울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나가 그 얼굴을 보았지요. 우물가에서 두레박줄을 거꾸로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게를 지고 3걸음 만에 고꾸라지던 사람이었지요. 고기 한 점을 2 손으로 감싸 쥐던 사람이었지요. 늘어선 사람들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전하, 다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고개를 들라. 다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열흘 동안 물을 길었다. 그 집 아이가 나를 머슴이라 불렀지. 뜰이 술렁였지요. 무슨 일로 왔냐? 다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잡혀갔습니다. 무슨 죄로? 대역죄라 합니다. 상계 습격을 사주했다는 서찰이 나왔다 합니다. 아버지, 글씨에 아버지,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잠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요. 그 서찰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현감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내게 올라온 문서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옆에 선 대신들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금군을 여러 패로 나누라. 왕이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앉았지요. 내관이 어깨를 붙들었지요. 숭은고을, 현감과 서아무개, 그리고 그 집 청지기를 오늘 안으로 잡아오라 관하와 그 두 집의 문갑과 문서함은 손대지 말고 봉하라. 전하, 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죄를 정하려고 봉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게 봉하는 것이다. 한승헌은 옥에서 내어 이리로 데려오라. 오는 동안 다치지 않게 하라. 군사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때 뜰 아래에서 사람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번거지를 벗어 두 손에 든 포교였지요. 소인은 송연고을 포교 구윤제라 하옵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회째 장터 기찰에서 저 아씨가 데리고 있던 사내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일을 기록에서 뺐습니다. 어젯밤에는 별채 길목을 맡은 자로서 사람을 다른 데로 돌리고 저 아씨를 수레에 태워 이리 왔습니다. 그 죄를 아느냐? 아옵니다. 품에 든 것도 내어놓아라. 포교의 어깨가 굳었지요. 그는 품에서 헝겊 뭉치를 꺼내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내관이 그것을 받아 펼쳤지요. 반쪽짜리 쇠붙이가 나왔지요. 어디서 났느냐? 산에서 사람 하나가 흙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 품에서 나왔습니다. 봉하여 두라. 지금은 열지 마라. 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자를 풀지 말고 감시 아래 두어라. 증인이 될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이자가 안다. 그날 밤 금군이 송연고을로 내려갔습니다. 국밥집 문턱의 아이와 별채의 늙은 하인과 몸종 하나가 그 길로 따라 올라왔지요. 이튿날 아침 행궁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포승에 묶인 자가 셋이었고 옥에서 나온 자가 하나였지요. 승헌은 딸을 보자 무릎이 꺾였습니다. 다나야, 아버지, 네, 어미는 다나가 대답하지 못했지요. 승헌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왕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그 서찰을 가져오라. 현감이 올린 종이가 뜰 가운데 놓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먼저 이를 것이 있다. 나는 열흘 동안 송연 별채에 있었다. 붙들려 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벙어리 행세를 자청하여 숨은 것이다. 전하, 그 집이 전하를 가둔 것이 아니라 하십니까? 저 아이는 나를 노름빚에 쫓기는 자로 알았다. 뜰 아래에서 헐벗은 아이가 앞으로 나왔지요. 손에 찌그러지는 놀이개를 들고 있었지요. 소인은 송연장터 국밥집 앞에 있던 아이입니다. 보름이 넘은 그날의 저 아씨가 저 어른을 처음 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포교가 저 어른을 끌고 가려는데 아씨가 뛰어들어 우리 집 벙어리 머슴이라 했습니다. 그 전에 두 분이 말을 나누는 건 못 봤습니다. 늙은 하인이 이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쇳내가 그 사람 지게를 가르쳤습니다. 말을 못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열흘째까지도 저희에게는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몸종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쇳내가 옷을 빨았어요. 옷깃에 피가 굳어 있었어요. 뜨리 소리가 거쳤지요. 한 대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가두지 않았다는 것은 밝혀졌으나 이 서찰은 남습니다. 행차 길과 시각과 샛길이 여기 적혀 있고 한승헌의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다. 왕이 다나를 보았지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하라. 우물가에서 손을 보여달라 했을 때 엄지와 검지 사이가 도톰했습니다. 붓자리가 아니었어요. 활이다.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다. 활은 임금이 배우는 것 가운데 첫째다. 다나는 그제야 우물가에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떠올렸습니다. 노름꾼이 활은 왜 쏘느냐고 했던 말이었지요. 너는 이 종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 다나가 무릎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종이를 두 손으로 들어 볕에 비춰보았지요. 아이는 급해지면 말투가 장터에서 쓰던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글씨는 왼손으로 쓴 것이요.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해끝이 왼쪽으로 눌렸소. 오른손으로 쓰면 오른쪽이 눌리오. 우리 아버지는 오른손잡이오. 아이가 어찌 그런 것을 아느냐.
붓을 쥔 손자국을 봤으니 알지요. 다나가 뜰에 늘어선 사람들을 둘러보았지요. 여기 있는 사람들 손을 만져 보게 해 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눈은 감겠습니다. 손만 만지겠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관이 아이의 눈을 무명으로 가렸지요. 다나가 손을 뻗어 첫 번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을 뒤집고 엄지 아래를 눌러보고 검지 안쪽을 만졌지요. 아니요. 두 번째 사람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손도 아니요. 세 번째 사람 앞에서 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왼손을 잡은 채였지요. 엄지와 검지 사이 안쪽을 두 번 눌러보았지요. 이 손이요. 무명이 벗겨졌습니다. 다나의 손에 잡힌 것은 청지기 도경식의 왼손이었습니다. 아씨, 도서방, 20회 동안 오른손만 보여줬지. 도경식이 손을 빼려 했지요. 아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왼손 안쪽에 먹이 굳었소. 오른손에도 있고 왼손에도 있어. 붓을 두 손으로 쥐는 사람은 없소. 대신 하나가 아이의 말투를 두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나무라지 말라. 장터에서 나를 살린 것이 그 말투였다. 다른 대신이 앞으로 나섰지요. 전하, 10살짜리가 손을 만져 짚었다 하여 사람을 벌할 수는 없습니다. 옳은 말이다. 왕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왼쪽 옆구리를 누른 손등에 힘줄이 섰지요. 그러니 어제 봉해둔 것을 열라. 봉인을 뜯은 상자가 뜰 가운데 놓였습니다. 청지기의 방에서 걷어온 문서함이었지요. 내관이 안에 든 것을 하나씩 꺼내 늘어놓았습니다. 종이가 17장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글씨를 쓴 것이었지요. 한 장에는 한승원이라는 이름이 12번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획이 굵고 어떤 것은 가늘었지요. 어떤 것은 이름 끝의 마지막 획만 20번 반복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나온 것은 얇은 기름종이 한 장과 손가락 2마디쯤 되는 나무 토막이었습니다. 기름종이에는 붉은 인장 자리가 그대로 떠져 있었지요. 나무 토막에는 그 본을 놓고 새로 새긴 글자가 거꾸로 파여 있었습니다. 인장을 훔친 것이 아니라 인장을 하나 더 만든 것이었지요. 승원이 그것을 보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종이가 왜 도서방방에서 나오나? 도경식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종이와 붓을 가져오라. 왕의 말에 상 하나가 뜰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글자를 오른손으로 한 번, 왼손으로 한 번 쓰게 하라. 도경식이 붓을 들었지요. 오른손으로 쓴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그러나 서찰의 글씨와는 획이 달랐지요. 왼손으로 쓸 차례였습니다. 붓이 종이에 닿기 전에 손이 한 번 멈췄습니다. 쓰라. 붓이 움직였지요. 가로획이 끝에서 왼쪽으로 눌렸습니다. 세로획이 아래에서 살짝 밖으로 밀렸지요. 내관이 그 종이를 서찰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글씨에 눌린 자리가 같았습니다. 뜰이 조용해졌지요. 대신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지요. 이것으로 서찰을 쓴 손이 밝혀졌습니다. 남은 것은 그 손에 붓을 쥐게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었지요. 도경식이 붓을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이 말을 바닥에 붙였습니다. 소인이 썼습니다. 도서방. 선아리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승원이 무릎걸음으로 다가갔지요. 왜 내게 말하지 않았나? 도경식은 그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6해 전부터 곳간에서 나락과 은자를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그 장부를 선아리께서 쥐고 계셨습니다. 빼돌린 것을 어디에 썼느냐? 자식이 알아 약값에 썼습니다. 그러다 셈을 맞추려 계속했습니다. 그 죄와 이 죄는 다른 죄다. 아옵니다. 도경식이 고개를 들었지요. 얼굴은 왕을 향했지만 시선은 다나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분만 잡았습니다. 사람을 해하라는 말은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 종이에 무엇이 적히는지도 선아리께서 불러주는 대로 썼을 뿐입니다. 형을 덜어 주십시오. 처자식이 있습니다. 저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서진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나는 저자를 부른 적도 없소.
제 죄가 무서워 아무 이름이나 되는 것이오. 날이 사랑해서 열이틀째 밤에 썼습니다. 벽장 앞에 문갑이 있고 그 문갑은 자물쇠를 채워두십니다. 서진영의 눈꺼풀이 한 번 떨렸습니다. 그런 문갑은 어느 집에나 있어. 그 문갑을 가져왔느냐? 가져왔습니다. 전하. 봉인된 문갑이 뜰로 옮겨졌지요. 자물쇠가 끊기고 뚜껑이 열렸지요. 헝겊에 싼 것이 셋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를 펼치자 반쪽짜리 쇠붙이가 나왔습니다. 어제 봉해둔 것을 이리 가져오라. 포교가 올린 헝겊이 함께 펼쳐졌지요. 내관이 두 조각을 뜰 가운데 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잘린 면을 맞추었지요. 두 조각이 딱 맞물렸습니다. 갈라져 있던 문양이 하나로 이어졌지요. 뜰에서 낮은 소리가 일었습니다. 이 문양이 어느 집 것이냐? 송현고을서 아무개의 집입니다. 가마 문짝에도 같은 것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물건이 아니오. 한쪽은 자네 문갑에서 나왔고 한쪽은 산에서 흙에 깔려 죽은 자의 품에서 나왔다. 포교가 무릎을 꿇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산적이 아니었습니다. 소인이 닷새 동안 산적 잔당을 찾으라는 명을 받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잔당이라는 자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명을 내리신 것도 서날이십니다. 그러고는 이 말을 바닥에 붙였지요. 그리고 소인이 아쉽게 아직 못한 말이 있습니다. 다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4년 전 나루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건진 것이 소인입니다. 그 아이 옷고름에 은놀이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가운데가 눌려 찌그러진 것이었습니다. 다나의 손이 저도 모르게 옷고름 자리로 갔지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장터에서 그 놀이개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어른을 놓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일이 됐구먼. 그렇습니다. 포교가 다시 이 말을 붙였습니다. 소인이 그날 그냥 끌고 갔으면 아씨 댁은 무사했을 것입니다. 그 죄를 받겠습니다. 문갑에서 나온 두 번째 헝겊이 펼쳐졌습니다. 안에는 옥으로 된 패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가장자리에 새겨진 문양을 본 대신들이 자리에서 물러섰지요. 전하, 이 문양은 말하라. 대신이 아른 것은 임금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종친의 이름이었습니다. 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숙였지요. 서진영은 그 이름이 나올 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모르는 물건이오. 모르는 물건을 자물쇠 채운 문갑에 넣어두었느냐? 이것으로 습격을 시킨 자가 드러났습니다. 남은 것은 관아가 왜 이 일을 덮었느냐는 것이었지요. 세 번째 헝겊에서는 은전 꾸러미가 나왔지요. 그때 뜰 밖에서 사람 하나가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왕이 10사흘째 별채로 보낸 전령이었지요. 소인은 현감의 관아 뒷방에 닷새를 갇혀 있었습니다. 현감 추명항이 무릎을 꺾었습니다. 그 서찰을 왜 행궁에 올리지 않았느냐? 전하, 소인은 너희 관아 문갑에서 이 은전과 같은 꾸러미가 하나 더 나왔다. 추명항은 더 말하지 못했지요. 그날 왕은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영과 도경식과 추명항을 국문에 넘기고 문갑에서 나온 옥패의 임자를 잡아들이라는 밀명을 내렸지요. 국문은 여러 날 이어졌습니다. 옥패를 따라 조정의 이름들이 차례로 불려 나왔지요. 행차 경로를 넘긴 자가 드러났습니다. 산길 인부를 사서 밤에 흙을 파는 자도 드러났고 그 값을 치른 자도 나왔습니다. 그들은 역률에 따라 처단되고 가사는 몰수되었지요. 서진영은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문갑에서 나온 것들이 그 말을 하나씩 지웠지요. 그도 역률에 따라 처단되고 가사는 남김없이 몰수되었습니다. 20해 걸려 모은 것이 사흘 만에 흩어졌습니다. 현감 추명항은 왕명을 가로막고 역모를 꾸며 붙인 죄로 파직되어 압송되었지요. 청지기 도경식은 협박을 받은 사정과 스스로 붓을 잡았다 밝힌 것이 참작되었습니다. 급변 유배에 처해졌지요.
그가 유배를 떠나는 날, 별채 사람들은 아무도 배웅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나만 뒷곁 담 위에 올라가 그 길을 보았습니다. 포승에 묶인 청지기가 골목을 지나갔지요. 20해 동안 이 집 곳간 열쇠를 허리에 차고 다닌 사람이었지요. 아이는 손을 들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유배를 떠난 뒤 알턴 아들의 약값은 관에서 나왔습니다. 죄는 아비의 것이고 병은 아이의 것이라 하였지요. 청지기가 골목 끝에서 한 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담 위에 아이를 보았지만 눈은 마주치지 못했지요. 그러고는 다시 걸었습니다. 포교 구윤재는 시해에 가담하지 않았지요. 제 발로 나와 물증을 올린 공이 참작되어 파직과 장형에 그쳤지요. 장을 맞고 나온 그를 부축한 사람은 바우 아범이었습니다. 한승헌은 그날로 풀려났습니다. 곳간 문에 붙은 종이가 떼어졌고 봉에 두었던 가산이 돌아왔지요. 쫓겨나 흩어졌던 하인들도 하나씩 돌아왔습니다. 왕은 수곤의 장례를 나라에서 돕게 했습니다. 밤에 대문을 막아서 늙은 하인에게 상이 내렸지요. 열병이라 거짓을 말한 몸종에게도 상이 내렸지요. 예부는 상을 받으면서도 손이 떨려 그것을 2번 떨어뜨렸습니다. 장터 국밥집 앞에 앉아있던 아이는 한시 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찌그러진 은놀이개는 팔지 않았지요. 모든 일이 끝난 뒤였습니다. 다나가 치마 속에서 무명 수건 한 장을 꺼냈지요. 이건 우리 어머니가 매신 것이요. 왕이 그 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끝에 매듭을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이 매듭을 아는 사람을 부르라. 늙은 상궁 하나가 뜰로 들어왔습니다. 능행의 예복과 침구를 맡아 따라온 침방 책임자였습니다. 상궁이 수건 끝을 손끝으로 뒤집어 보았지요. 그러고는 손이 멈췄습니다. 전하, 이것은 실을 3번 돌려 안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침방에서도 이렇게 맺는 사람은 몇 없었습니다. 누가 있었느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해 전에 궁을 나갔습니다. 왕이 수건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지요. 내가 22살 되던 해였다. 큰 재앙을 하루 앞두고 예복 소매가 찢어졌다. 어린 나이니 책임을 지게 되어 매를 맞을 판이었다. 그날 밤에 누군가 그 소매를 밤새 고쳐놓았다. 그러고는 제가 찢었다고 나섰다. 상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재앙을 무사히 치었다. 그 사람이 대신 벌을 받은 것은 여러 해가 지나 알았다. 그때는 이미 궁에 없었다. 왕이 다나를 보았지요. 내 어음이다. 다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입어 궁에서 내쳐진 사람이었다. 내가 그 사람을 찾았을 때는 이름조차 지워져 있었다. 내가 열흘을 머문 집이 그 사람의 집이었다. 그 집 마루 끝에 수건을 보고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설마 하고 지나쳤다. 20해가 지난 매듭이었다. 나는 그 열흘 동안 그 집 성씨만 들었다. 주인의 이름도 내 이름도 듣지 못했다. 왕이 상궁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이 아이가 내 어미의 매듭을 배우고 싶어하면 가르쳐줄 사람이 여기 있다. 다나가 그제야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니를 씻긴 물을 데울 때도 울지 않았던 아이였지요. 한참 뒤에 왕이 함 하나를 내놓게 했습니다. 열흘치 세경이다. 세경은 장부에 없는 사람에게는 안 나온다 했습니다. 그 장부를 쓴 자가 유배를 갔으니 이제 내가 쓴다. 뜰 아래에서 웃음소리가 조금 났지요. 왕이 젖부채를 들어 보였습니다. 살대 사이에 검댕이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이 부채를 아궁이에 썼느냐? 삭슬 안 주시니 쓸모라도 있어야지요. 이번에는 뜰 전체가 웃었습니다. 승헌이 딸의 등을 감싸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송연 별채의 아침은 다시 물 깃는 소리로 열렸지요. 달라진 것이 있었지요. 하인들은 이제 손을 내밀며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곳간 셈이 어긋난 날에도 그랬지요. 장터에서 값을 속인 것 같은 날에도 그랬지요. 아이는 손을 보고 말을 듣고 그러고 나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새 청지기가 장부를 올릴 때마다 승헌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지요. 읽고 나서 딸에게 한 번 더 보였습니다. 안채 마루 끝에는 흰 무명 수건 몇 장이 늘 널려 있었지요. 단아가 맺은 매듭이었지요. 실을 3번 돌려 안으로 밀어넣은 매듭이 이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하루면 바뀝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온 자리는 손에 남아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남을 속이려는 자는 제 손을 먼저 숨긴다고 했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안녕. 맞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말해야 하는데.